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 그룹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투자 인사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근데 뭐 네. 낯간지럽게 뭐 그러는 게 뭐 네. 부럽습니다. 그래도 공식 방송이니까. 예. 네. 네. 우리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은 지난번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저보다 책을 배 이상 읽는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실 때마다 제가 항상 배울 게 있는 분을 모셨다는 게 항상 그 뭐랄까요,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계속 가르침의 어떤 이정표가 되신다는 게 너무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그러면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조금 이게 그 진보한 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한번 투자하는 사람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그 책이 6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란 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네. 뭐 그분이 말했던 걸 지금 세상에 그대로 뭐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삶에 대한 천착은 어떤 시대의 투자자라도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굉장히 오타쿠적인 내가 어디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저는 올해 본 책 중에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굉장히 재밌게 네네네. 봤습니다. 아주 네. 쉽고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왜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네. 통찰을 잘 해놓은 책이라서요. 그래서 뭐 투자자라면 현명한 투자자 꼭 보셨으면 좋겠고, 돈의 심리학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그야말로 교과서다. 고전이죠. 예, 그렇지. 투자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읽고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다른 거 시작하자. 사실 뭐 이거는 꼭 가치 투자자 아니더라도 성장주 투자자도 저는 뭐 읽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그 어떤 그 성향과 상관없이 네. 뭐 꼭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그 책 읽는 팁을 하나 잠깐 드리면은 그 책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해제가 붙으면서 정말 두껍게 나왔거든요. 저는 오히려 해제를 안 읽고 가면 진도를 빨리 뽑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네. 좋은 책 권해주셔서 역시 뭐 선수는 다르다 이런 생각 같이 아닙니다. 하면서 좋은 책 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투자자들이 혼동스러운 시기가 왔어요. 돈 많은 거 알겠고, 그래서 돈 많아서 시장 많이 간 건 알겠고, 너무 많이 가서 더 갈까 말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 중이고, 이런 상황을 과연 특별히 바텀보다는 지금 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네. 오히려 지금이 네. 그냥 이렇게 되면 쉽죠. 탑을 무시하고 가면 괜찮아요. 탑을 무시하고 가면 좋은데, 탑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가 항상 모든 거는 과거에 왔던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길을 왔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대체 돈을 이렇게 풀어제끼고 이렇게 풀어제낀 다음에서 이걸 어떻게 걷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낮아진 금리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까. 그래서 뭐 시계열을 1940년대
그 전쟁이 나던 시기열까지 해서 전후 어떻게 됐냐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사실 좀 네. 있거든요. 네. 참 뭐 처음 늘 우리가 가는 길은 지나고 나면 야 역사가 비슷한 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에 있을 때는 늘 헷갈립니다. 네. 늘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이번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길이 네. 어떤 면에서 처음이냐면 미국 시장이 크게 보면 2009년부터 계속 강세장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2011년에 S&P 500이 조금 약보합으로 끝나고 이런 건 있지만 이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아주 주식 들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고통받는 그런 건데 지난 12년 동안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가장 그 강력한 가장 최장 기간의 강세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상승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상 최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뭔가 사이클이 없어졌다 그래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12년이라 그러면은 이 짧은 경기 순환의 주기는 그 시클리컬한 사이클은 확장과 수축이 한 2번 반 정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시장이 많이 안 떨어졌고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주가 조정의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네. 거의 6개월 정도 만에 수습이 끝난 거니까요. 고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네. 그 고점을 그 회복한 거는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말씀. 근데 조정 기간은 딱 한 달이었어요. 그렇지. 떨어진 떨어진 역사적 고점은 한 달. 그렇지. 그리고 2018년이 또 지금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때도 한 S&P 500이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기간은 3달.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건데 네. 이건 주식시장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경기의 사이클도 되게 밋밋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네. 우리가 생활인의 감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꺾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뭐 애널리스트 그런 보고서를 쓰잖아요. 네. 이제 순환적으로 뭐 한 2018년 이점에 이제 순환적으로 경기가 이제 다운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야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뭐 또 다운턴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물 경기의 주기는 굉장히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예. 매우 짧아졌고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경제 활동이 바뀐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선행지수 구성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활동이고 네. 또 우리가 말하는 GDP라고 하는 것도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그 거래가 되는 경제 활동이 잡히는 건데 지금의 이제 경제 활동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음악 같은 거 굉장히 풍부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유튜브는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네. 또 한 10,000원 정도 결제하면은 내 돈 내고 네. 음악 굉장히 오래된 음악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놀랍죠. 그렇죠. 음악도 매니아층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음악은 뭐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즐긴다라고 하는 소비자로서의 어떤 효용이라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우리는 높은 효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GDP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CD 같은 거 살 때는 뭐 1년에 한 CD 뭐 15,000원, 20,000원 주고 사게 되면 그 GDP로 잡히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서 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하지 않으니까 네. GDP에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나 이런 얘기들 또 물가가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은 뭐 최근 몇 달 높았지만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안 생기는 것도 우리들의 경제 활동이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미스매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경기는 굉장히 이제 밋밋해진 것 같아요. 전통적인 네. 사이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조정 받을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리커버리가 된다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그 느끼시겠지만 이건 뭐 중앙은행이 네. 자꾸 개입을 하고 물론 중앙은행이 주식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네. 근데 실물 경제가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중앙은행이 들어오면서 네.
뭔가 이제 그 금융적인 펌핑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주가 조정의 기간이 좀 짧아진 거 네.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뭐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도 그렇고 뭐 미디어 같은 데서도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고 네. 또 강세장에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그래도 그 큰 서점 가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거 꽂혀 있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예전보다는 테크니컬한 분석은 많이들 안 하는 게 맞나요? 뭐 별로 없죠. 바로 차트를 보시니까 이 안에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는 많지 않아요. 또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도 차티스트들이 다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 좀 없죠. 없어요. 맞아. 네. 차티스트 없어졌다. 우리 예전에 있었는데 정말로. 예.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와 똑같다라고 네, 말하면 그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철학이거든요. 주가 거래량 안에 모든 게 녹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패턴을 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거는 인간보다 네. 알고리즘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차티스트들이 시각적으로 차트 보면서 야 그림 좋네 했던 거를 이제는 더 아주 수준 높은 확률 분석까지도 데이터가 하다 보니 네. 이제 인간의 영역이 그거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 좀 셌는데 올라가는 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을 네. 차트 공부를 뭐 사람들이 할 때 강세장은요 주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 주가의 저점을 연결하는 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 장은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주가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 하락 네. 추세선이에요. 네. 그럼 왜 올라가는 장에서 저점이 중요하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 물리학적 유기체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관성과 가속도처럼 한쪽 방향으로 가면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추세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를 땐 많이 오르고 네. 조정은 적게 받는 게 올라가는 힘이 강하고 떨어지는 조정의 힘은 약한 게 강세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저점이 중요한 이유는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조정을 너무 크게 받게 되면 올라가는 관성보다 떨어지는 관성이 커지니 네. 이건 주가의 패턴이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강세장에서 주가의 저점의 추세선을 긋는 거는 주식이 그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지만 네. 근데 저는 가치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치 투자자는 이런 식의 테크니컬하게 보진 않겠지만 네. 뭐 가치 투자자도 과거가 중요하죠. 기업 가치를 조망하는 데는 뭐 우리가 기업 분석가들이 하는 그 보고서 작업 이런 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분석, 네. 기본적 분석의 영역인데 가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차트를 그리잖아요. 뭐 우리가 미래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는데 과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로부터의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걸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어떤 직관을 가지고 몇 가지 미래를 조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네. 차티스트처럼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는 고점보다는 저점이 중요하고 네. 유의미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테크니컬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멘텀 투자자는 상승 추세선을 주가가 뚫고 내려오면 야 이제 파장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파는 것일 테고요. 또 가치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건 아니죠. 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파는 게 아니라 더 사거나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그게 어찌 정답이겠어요. 네.
많은 가정이 들어간 가치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서 그런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내가 생각한 가정이 맞는지.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강세장에서는 조정의 강도가 중요한데 네.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양호한 네. 뭐 추세를 바꿀 만한 네. 그런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봐서 시장이 너무 비싸거나 싸다 그러면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분석의 잣대 말고 내가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시장의 PER이 한 12배 정도가 되나요? 코스피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데 네. 이걸 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추세가 크게 바뀐 거는 없지 않을까. 네. 또 중앙은행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유의미하게 뭐 행동이 바뀐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뭐 긴축이라든가 중앙은행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또 전망들이 나오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이용해 먹자는 주의거든요. 네. 시장이 예를 들어 이제 조울증 환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증일 때는 반대로, 우울증일 때도 반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자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게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뜨고 그 변화의 흐름은 반드시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해 먹으려면 그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졌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바뀐 시장이구나 하고 그 시장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나중에 되면 자기 혼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답이었는데. 사실은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잘 이용해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이용해 먹는 거에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회화가 바뀌고 그래서 또 시장이 바뀐다는 이 흐름들까지도 캐치. 그러니까 그 버핏 같은 걸 보면 몇 년 전에 이미 2000몇 년이죠? 2010년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앞으로 신문사는 안 좋아질 겁니다. 신문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회사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 있었던 네브라스카 네, 신문도 사고 그랬거든요. 신문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하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준을 삼 때 내 기준, 중요한 루틴과 기준은 만들어야 되되 시장이 변화되는 거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그 디테일한 어떤 변화나 이런 건 잘 읽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추세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에 대한 큰 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어디까지 갈 거냐가 아니고 강세장에서는 조정의 강도가 마일드하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제 주가 지수로 보면 시장이 되게 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센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니까 센 거죠. 네.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다른 분한테는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만 이 질문을 받아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물건으로 형성되는 GDP에서 지금 우리는 소비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한 달에 영화 100편을 보든 1000편을 보든 시간이 돼서 그 다음에 어디 예를 들어 스트리밍 음악 뭐 스포티파이라든가 무슨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애플 뮤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달에 뭐 수천 곡을 듣든 말든 돈의 지불은 고정됐다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GDP 외국으로 나온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GDP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흐름과는 전혀 맥락이 달라졌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조금 과소평가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디플레 지향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경제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디플레라는 게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프로도 디플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 구독료 안 받으시고 양질의 콘텐츠를 막
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디플레이의 그 희생자 내지 이런 게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네. 그들이 약간의 지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디플레 지향으로 좀 가는 것이고 음. 조금 나쁜 의미에서의 또 디플레 지향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퇴출이 안 되는 그렇죠. 뭔가 네. 이것도 이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들인데 그래서 조금 한번 좀 이렇게 잘 네. 뭔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많이 올랐던 쪽을 보면 그건 이제 인플레가 생기는 영역이 많이 올랐어요. 네.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공산품은 디플레고 물가지수가 또 서비스업은 인플레고 네.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오랜만에 좋았는데 네. 크게 보면 그런 쪽은 이제 디플레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주식이 재미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세상의 변화를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반영하기는 힘든데 네. 아무튼 물가 지수, GDP 성장률 네. 이런 숫자로 말하기 힘든 굉장히 역동적인 뭔가 변화들이 네. 또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주식은 또 그런 기대를 나름 또 반영하면서 또 시장이 움직여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고공행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회상의 반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결국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지. 나름의 기준으로 재단에서는 안 되는 영역 아닌가. 근데 좀 자기 기준이 아까 제가 그 현명한 투자자를 보내드리면서 네, 이거는 가치 투자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네,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에 대한 아주 그 노학자, 노투자자의 저는 고뇌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내가 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실체가 있는데 내가 계산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살았던 세상은 되게 단순했던 네. 어떻게 보면 그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면 됐던 세상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은 받아들이되 이게 내가 나의 논리로 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실체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네, 조금 시장에서는 부적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좀 그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 우문의 현답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현재 거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플레가 망령이냐 디플레가 망령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학경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